안녕하세요. 2020 나를 정확히 정화하는 불교 페미니즘 강좌 불교 페미니즘과 만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요즘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기룬에서 우아하게 커피도 마시고 김밥도 먹으면서 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참석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으니 상황을 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대면 강의보다 줌 강의는 강사가 여러분들을 직접 보면서 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사 입장에서는 제한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2시간을 잘 활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있으실 텐데요. 잘 찾아오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성평등불교연대가 주최하는데요. 성평등불교연대는 성평등한 불교 문화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2017년 불교 NGO 단체들의 연대체로 시작했고요. 지금은 9개 단체, 나무여성인권,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바른불교 제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아카마지,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 종교와 젠더연구소, 참여불교 제가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5강좌로 준비된 이번 프로그램은 각 강좌마다 성불연대 연대 단체들이 함께 책임을 맡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2회차 강좌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그리고 종교와 젠더연구소가 함께 진행합니다. 먼저 진행을 맡은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58년차 중앙회장을 맡고 있는 윤정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불교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테고 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불교, 페미니즘, 그리고 불교 페미니즘까지 저도 참 궁금하고 또 기대가 큽니다. 불교 페미니즘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을 중시하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가슴으로 이 강의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를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들어가기 전 프로그램이 약 10분 정도 있고 오늘의 강의가 1시간 30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채팅창을 이용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강사님께 대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입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몸과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표현예술 치료의 일부분을 아주 유능한 분께서 준비를 해주셨었는데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이 어려워졌습니다. 대신에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 저희 단체를 소개하는 시간을 약 10분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불련 소개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불련 소개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더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 58년차 중앙회장을 맡고 있는 주견 윤정은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성불연대에 속한 연대단체 중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불련 어떤 단체지 하실 수 있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소개 시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불련이 어떤 곳인지 또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불련의 모토는 수처작주, 입처개진인데요. 즉 언제 어디서나 주인되는 무한능력 발전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3년도에 창립된 이후 선배님들의 활발하고 열정적인 땀과 노력으로 올해로 58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소중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전국 대학교의 불교 동아리들의 연합단체이자 부처님의 가르침 속 참된 나를 알고 대학생 불자들과 소통 및 교류를 통해서 꿈과 역량을 키워나가는 곳입니다. 대불련에는 여러 비전이 있습니다. 진리의 벗, 진리의 얼, 그리고 진리의 빛, 이 세 가지인데요. 참다운 구도자가 되도록 하고 참다운 생명가치를 구현하며 참다운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대불련 비전의 핵심입니다. 대불련은 같은 대학생이 열심히 활동하며 매년 보다 꾸준히 좋은 미래를 위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예년만큼 진행을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기존에 하던 활동과 올해 했던 활동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연초에 저희 대불련은 대학생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위로와 힐링도 되고 소중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템플스테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년 3월 개강 시즌이 되면 동아리 모집 기간이 어김없이 찾아오는데요. 그 중심에서 대불련은 전국에 있는 불교 동아리들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캠퍼스 포교 활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매년 이 시기에는 캠퍼스 포교 연구팀을 운영하면서 동아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홍보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포교 물품들을 기획 및 제작하고 배포까지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를 비롯해서 중앙집행위원들 그리고 캠퍼스 포교 연구팀들이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한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 속에서도 이제 대학생 불자들을 또 모으고 함께 하려고 노력도 하고 온라인 법회도 진행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청년 불자 포교를 위해서 더 노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부처님 오신 날에는 연희단들이 등단을 대표하여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각 학교마다 있는 장엄 등을 끌고 나와서 연등 행렬을 하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영 부디스트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대불련의 활동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영 부디스트 캠프는 올해로 제1회 영 부디스트 캠프 2010년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1972년부터 여름대회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해왔던 여름 캠프인데요. 저희 약 120여 개, 150여 개 정도의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진행하는 젊은 불자들의 축제의 장으로서 오랜 시간만큼이나 수많은 법우들과 추억과 교류가 있는 캠프입니다. 가을에는 국제 불교 박람회에 참가해 젊은 불자들의 밝은 에너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돼서 부스를 참여하진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하네요. 다음에는 저희 대불련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대불련이 이제 전국적으로 있는 단체인데 서울지부, 경기지부, 충북지부, 대경지부, 강원지부, 공주지부, 부산지부, 광주지부, 전북지부, 그리고 제주지부 등등등 많은 지부들이 있고요. 또 순천대 특별지회, 경주 동국대 특별지회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부나 지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대불련에 이제 많은 지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지회들은 이제 각 학교에 있는 불교 동아리를 말하는 건데요. 불교에 관심이 많은 아니면 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같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변에 대학생 불자들이 있다면 저희가 각 학교마다 불교 동아리가 있으면은 그 불교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대불련 활동을 해도 좋으시고 아니면 만약에 제가 있는 대학교에는 뭐 불교 동아리가 없는데요 하시는 대학생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대불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서를 다운을 받아서 저희 대불련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반 회원으로도 대불련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주변에 진짜 불교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대불련을 추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불련은 미래의 불교를 이끌어 나갈 청년 불자들의 모임으로서 언제나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테니까요. 언제나 응원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불련의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된 강의 불교 페미니즘에 물들다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은 옥보견 소장님이십니다. 옥보견 소장님은 미국 코테니컷 주립대에서 여성학 석사를, 그리고 서울대에서 조계종단 종법의 성차별성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었습니다. 서울대 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과 국민대 강사를 거쳐 종교와 젠더 연구소 소장을 역임 중이십니다. 공저인 불교와 섹슈얼리티, 붓다의 길을 걷는 여성, 이 두 권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었고요. 올해는 붓다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공저와 번역서인 불교 페미니즘을 출간하셨고요. 불교와 여성 관련 다수 논문들이 있으십니다. 선생님은 여성의 관점에서 불교를 재해석하는 데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불교 페미니즘을 만나다 강좌의 두 번째 강의를 맡아주신 옥보견 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옥보견입니다. 네, 오늘 불교 페미니즘에 물들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평등 불교연대 정기 강좌의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옥보견입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지금 오늘 제가 다룰 강의 주제는 불교 페미니즘 그리고 불교 페미니즘, 이 세 가지가 키워드로 등장하는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불교 페미니즘 강좌를 이제 들으시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 하십니다. 페미니즘이 왜 필요하냐. 요즘은 아주 여성상위 시대 아닌가요?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는 농담도 제대로 못한다, 여직원들에게. 그리고 남자들이 약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막 여성들이 발끈하면, 딱 질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남학생들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친이 페미 수업을 들으면 짜증난다. 자기 여친이 페미니스트가 아닌가 확인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여대생들은 이런 얘기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학년, 1학년 정도의 여대생들은, 저는 페미니즘이 싫어요.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나는 차별받고 살아온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그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다른데요. 1학년 때는 자기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리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사회하고 그 사회,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사회가 차이가 굉장히 그 갭이 크다 보니까 많은 우리 이제 여자친구들이 분노하게 되고요. 특히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분노했습니다. 이제 몰카 관련해 가지고 처벌을 제대로 좀 해달라, 이런 얘기들 때문에 사실은 그 해화역 시위도 하고, 또 그해 광화문에서는 정말 거의 5만 명의 젊은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였어요. 몰래카메라, 몰카범을 처벌해달라. 안전하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였고요. 이 광화문 시위에 이제 저도 갔었는데 그날은 정말 뜨거웠거든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앰뷸런스도 몇 대가 와 있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여자친구들이 정말 처벌에 대해서 이 좀 몰카 처벌을 좀 강력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이 사건이 사실은 이제 광화문에서 이렇게 많은 젊은 여성들이 모일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 한국 여성운동사에서도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이 사건 이후로 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페미니즘이라는 이 용어가 필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화장실 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은 여행 화장실, 여성이 행복한 화장실, 그리고 또 뭐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여성이 행복한 서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이야, 정말 여성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동안 그러면 여성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건가? 그동안 여성을 위한 화장실은 없었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이전이나 예전에 비해서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향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이제 코르셋 사진인데요. 이전에 르네상스 시대에 여성들이 정말 허리를 꽉 쥐어가지고 이 허리를 어릴 때부터 허리를 이렇게 아주 그 양피 가죽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쪼음으로 인해서 이 갈비뼈 자체가 기형이 되고 그 이제 내장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아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호흡 곤란이나 이런 건강의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사실은 여성을 옥죄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오늘날 여전히 오늘날도 코르셋을 여성들이 이제 착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날씬하게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코르셋 착용에 대해서 여성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 페미니즘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탈코르셋 운동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의 몸에 대한 걸 보면은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전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보시면은 거의 뭐 10세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20세기까지 거의 뭐 1000년을 이어져 온 풍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3살, 4살 어린 여자의 발을 아주 그 뼈를 이렇게 거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붕대로 아주 세게 동동 매가지고 여성들이 발을 크지 않게 하는. 그래서 작은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해서 그 역사를 찾아봤더니 그 이전에 이제 중국에서 여성들이 좀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을 이제 결혼한다고 데리고 오면 도망가지 말라고 여성의 발을 잡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작은 발을 가진 여성이 뒤퉁뒤퉁 걸어 다니는 게 굉장히 섹시하다. 그래서 여성의 발을 크지 못하게 올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비인간적이다. 오늘날 여성이 굉장히 그 지위가 향상이 되고 여성 인권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풍습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여성들이 하의를 권장하는 사회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의를 신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걸음도 힘들고 계단도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하의를 신을 때는 사회가 요구한다는 거죠. 사회가 늘씬한 여자, 키가 큰 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7cm, 10cm 이런 이제 높은 하의를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내 몸은 내가 해야 나의 것인데 왜 이렇게 내 몸이 보여지는 대상으로 대상화되느냐. 그래서 이 여성의 몸에 대해서 여성의 몸이 대상화되고 여성이 소외되고 그리고 이제 여성이 몸 자체가 상품화되는 현실에 대해서 여성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불교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불교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불교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새 여성이 생각이 납니다. 이 새 여성, 기독교에서도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불교를 이제 제가 이제 처음 공부를 하면서 이 여성 문제, 이제 여성의 관점에서 이제 불교를 보다 보니까 새 여성이 이제 떠오르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성이 마야 왕비였습니다. 이 마야 왕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 시타르타를 낳은 분이죠. 근데 이제 이 여성이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성이 단지 시타르타를 낳아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여성이기 때문에 시타르타를 낳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수도다나 대왕의 부인이었는데요. 그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이제 성불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십니다. 도솔천에서 이제 한 번만 더 태어나면 당신은 이제 그 깨달음을 얻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거기 이제 도솔천에서 이제 쭉 지상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나라에
누구를 아버지로 누구를 어머니로 선택해서 태어날까? 이걸 이제 도솔천에서의 5가지 관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누구를 어머니로 해서 태어날까 하고 쭉 지상을 보십니다. 근데 이제 마야 왕비를 보니까, 마야 왕비가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또한 이 여성이 자애롭고, 정말 그 계율도 잘 지키고, 그래서 붓다가 될 보살이 도솔천에서 저 여인의 태에 들리라 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붓다가 선택한 여성이 바로 마야 왕비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야 왕비는 지금 이제 우리가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요, 그 인도의 룸비니 동산인데요. 이 룸비니 동산에 가면 지금도 마야 대비 템플이라고 마야 왕비 사원이 있는데, 이 사원은 11세기경에 힌두인들이 이 사원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힌두인들이 생각할 때 마야 왕비를 자신의 힌두교의 수많은 여신 중에 하나로 이제 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정말 뛰어난 여성인데, 왜 이 여성은 그 인류의 그 스승이신 붓다를 낳고 나서 7일 만에 돌아가셨을까? 정말 위대한 여성인데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 저는 이제 그게 참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을 한번 보면은 이제 마하파자파티라고 여러분들이 알 때 또 고탐이라는 여성 이름으로도 아실 건데요. 이 마야 왕비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을 키워준 양모이십니다. 근데 이제 양모이신데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이렇게 설법을 하시고 이러니까 고타미께서 마하파자파티께서 나도 승단에 들고 싶다. 나도 출가하고 싶다.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 저도 출가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뜻밖에도 안 된다라고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왜 거부하시나? 아니, 그래서 또 좀 있다가 또 부처님에게 또 얘기해요. 출가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3번째 또 부처님한테, 출가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안 된다고 3번을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고타미께서 이런 거절을 당하고도 계속 자기가 이 마음을 다짐을 하였기 때문에 출가를 계속 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부처님이 또 어느 마을에 계신다는 걸 얘기를 듣고 그 정말 궁궐 여성이 이제 고타미는 궁궐에 있었던 왕비죠. 그래서 이제 궁궐 여성이 정말 그 발이 부르튼 채로 정말 먼지를 뒤집어 쓰고 걸어서 맨날 며칠을 걸어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마침 부처님의 시작 부처님의 이제 옆에서 같이 부처님을 도와주는 아난다 존자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타미께서 아난다에게 정말 난 출가를 하고 싶은데 부처님께서 거부하신다. 그러니까 아난다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부처님께 이제 찾아가서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어봅니다. 부처님, 여자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나요? 여자들이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이룰 수 없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무슨 소리야? 여자도 수행하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난다가 아니 그러면 왜 고타미를 왜 출가시키지 않습니까?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부처님을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결국에는 고타미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상 정말 여성 성직자들의 집단인 여성 비구니 승가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하파자파티가 비구니 승가를 이제 설립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궁금했던 거죠. 아니, 부처님께서 그냥 한 번에, 출가하겠다 그러면, 그래? 그리고 출가를 받아주면 될 건데, 왜 이렇게 3번씩이나 출가를 거부했을까? 저는 그게 또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또 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소다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야소다라는 부처님의 부인입니다. 시달타였을 때, 태자였을 때, 이제 야소다라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야소다라는 당시에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하면 원조 알파걸이었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아주 아름답고, 그래서 야소다라의 이름 자체가 뜻이 영예를 지닌 여성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 정말 그 시절에 아주 인기가 있는 여성이었어요. 젊은 처녀였을 때.
그래서 이제 태자가, 시달타 태자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그 나라에 있는 처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파티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파티에 이제 야소다라도 참석을 했는데, 이제 그 야소다라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시달타는 나를 선택할 것이다. 저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그 이제 결국 시달타께서 이제 이 야소다라를 선택하고 야소다라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부처님이, 시달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보니까 야소다라가 너무 인기가 좋은 여성이어가지고 거의 구원자가 500명인 거예요. 500대 1인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 5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은 너무 많다라는 숫자의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제 구원자가 500명이 돼가지고 500대 1의 경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이제 글을 잘하나, 혹은 누가 이제 활쏘기도 잘하고, 뭐 말도 잘 타고, 이렇게 해서 문무, 이런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공개 오디션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가장 이제 1등을 하면 1등 하는 사람이 야소다라와 결혼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시달타가 이제 1등을 해서 야소다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 첫날이에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부가 궁궐에 들어가는데 이 야소다라가 정말 보통 여성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마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 야소다라가 들어가다가 이제 자기 이제 신하들에게 마차를 멈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흠이 없는 이 얼굴인데, 이 얼굴이 흠이 없는데 감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면서 마차의 휘장을 걷고 베일을 벗고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굉장히 주체적이고 정말 유능하고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제 시달타와 결혼을 해서 어쨌든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출산한 첫날, 출산을 한 날 갑자기 남편인 시달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았으면 남편이 옆에 와가지고 정말 고생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이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 시절에 홀로 남겨진 여성은 어떻게 살라고 남편이 말도 없이 그렇게 집을 나간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쭉 봤을 때 아니 정말 그 시달타 부처가 되신 분은 이 친여성적인 분이 아니다. 불교는 이거 반페미니즘적인 종교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 내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이제 부처님께서 이 마야 왕비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마야 왕비께서 도리천으로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계시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교화하기 위해서 도리천을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도리천에서 이 설법을 통해서 마야 왕비가 결국에는 이제 성인의 단계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야 왕비가 그런 이제 위대한 여성이 되고요. 또한 그 고타미 마하파자파티는 비구니 승가를 설립해서 결국에는 아라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소다라, 그 정말 그 뛰어난 여성, 그 아내였던, 시달타의 아내였던 야소다라도 결국에는 그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 여성도. 출가를 해서 까짜나 비구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여성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위대한 최상의 지혜를 얻은 자중의 제일 비구니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처음에 이 불교에서의 그 붓다와 세 여성이 굉장히 그 어찌 보면은 불행한 여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뛰어난 위대한 여성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